네, 그럼 계속해서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금 우리가 앞서서 그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 판단이 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핵심 부분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권한 침해라고 동일하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런 부분으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 위반이 파면할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형량 부분이 이 결론의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임명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임명을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시기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네. 만약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까지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확인을 했던 것처럼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까지만 결론을 내려진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즉시 임명이 된다거나 임명이 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전히 임명이란 절차는 필요하다는 그 상황까지는 판단을 받았던 건데요. 이번에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측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다. 다만 언제 임명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심사숙고 끝에 임명을 하면 족한 것이지, 이 자체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다수 의견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지금 한덕수 총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이 내려지기,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임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일정 부분 고려가 된 것 같고요.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건에서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위헌성,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앞서 한 총리 사건의 탄핵 사유 설명드렸죠. 네. 그 부분 가운데 비상계엄 방조, 묵인 같은 부분에 사실관계와 쟁점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공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어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라든지 위법 여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준다면 그 부분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대로 결론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했던 것인데, 정작 이번 결정문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어떤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 관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잘랐을 뿐이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 위헌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 그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 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 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의결 정족수 이야기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 탄핵 소추를 할 때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뭐 의결 정족수가 달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는 국회의원 제적의 과반수인 151명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명은 아니다. 이런 결정을 새로 선례로 만든 건데요. 조금 풀어 설명드리면요.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제적 국회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당시 대통령의 권한대행 신분이었는데 이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만 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 탄핵이 필요한 151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반면에 탄핵 사유와 관련된 직무집행은 본인의 직무집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이 의견이 200명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각하 결정을 내렸을 텐데요. 151명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151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변호사님,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됩니까?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던 이유는요. 우리 헌법의 입법자들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질 이런 상황까지는 예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데 앞으로 이제 해석 과정에서 만약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거기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도 원래 내가 맡고 있는 직무, 그러니까 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탄핵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 족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지금 각하 의견도 이인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현재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수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켰어야 된다라는 그 의견들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이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원래 맡고 있는 이 직함, 총리를 탄핵시키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결국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족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추후에 있을 유사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반수로서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수 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지금 과반 의석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넘고 나면 이 추후에 있을 권한대행은 줄줄이 탄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제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업무에 복귀했고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건이 끝났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계속 선고가 언제일까 해가지고 최장 시간이라고 하는 지금 기록까지 세워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지금 선고 기일과 관련돼서 공지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례를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때는 당사자의 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틀이나 사흘 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지는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고요. 결국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 심판들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과 옛날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가장 긴 사건으로 이번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추일부터 63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인데 지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소추가 접수가 되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